자,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날입니다.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투표하셨죠? 네. 자, 사전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 본 투표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종 투표율이 어디까지 오를까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보수층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 투표율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뭐 기대를 갖는다면은 28년 만에 80%를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다면 예. 이것은 뭐 민주주의 자체에도 매우 좋은 것이고요. 또 거의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만큼 더 샤이 보수가 많이 투표장으로 나왔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전 투표까지 합산을 해서 오르는 폭을 봤을 때 물론 본 투표가 사전 투표에 비해서 좀 더 영남권 유권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가파른 이제 추세를 봤을 때는 대구 경북은 조금 높이 올라가는 반면 부울경은 그것이 그렇게 아주 대구 경북만큼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80%까지 가기는 조금 벅차고 한 78, 9% 정도만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수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보다 높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니만큼 아마 이번 투표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후보라든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각자 본인의 투표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반감 이런 것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의 결집도는 지난 대선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사전 투표에서부터 상당한 열기가 감지가 됐었는데 진보 진영의 어떤 지지자들도 역시나 투표 참여를 많이 할 거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딱 8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80은 나온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아직 이제 사전 투표와 합산이 되지 않았던 범투표율의 어떤 증가세를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저번 대선과 비교했을 때는 2% 정도 조금 상승하는 폭을 봤거든요. 제가 이제 합산된 것은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치열하게 양 진영이 결집하고 대선 경쟁이 가도화될수록 사실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에 사실 좀 네거티브 공방이 좀 벌어지면서 좀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오를 것 같고 뭐 제외 국민 투표만 보더라도 16만에서 이번에 20만을 기록했던 것처럼 최고의 사전 투표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80% 정도는 조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사전 투표 과정에서 이제 부실 관리 논란 등이 잇따랐는데요. 대리 투표한 사무원이 긴급 체포되기도 했고 투표용지가 반출되는 사고도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선거 관리 문제가 투표율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사전 투표에는 조금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보수층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 투표에 비해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안감도 있고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일부 소수겠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본투표 자체는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간 해왔던 아주 안정적인 투표 질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안 하셨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부실 관리 논란을 있더라도 본투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수층 유권자들은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전투표는 어디까지나 내가 본투표를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사정이 있거나 바빠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원래 투표라고 하는 것은 6월 3일 본투표 당일에 하는 것이 기준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오늘 아마 또 8시까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표장에 많이 모이시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이 사전 투표율이 합산된 결과 오후 1시에 나왔는데 20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살짝 이제 좀 덜 떨어지는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선거 관리 문제가 좀 본투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부실 투표 관리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이제 선거에 관여를 해보고 업무를 맡아 봤습니다만 사실 이제 뭐
투표지를 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식사로 하는 경우는 사실 상식선에서는 이해도 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본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 투표함에서 지난 총선 때 투표지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건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본 국민들께서 확실히 사전투표는 어디선가 투표를 한 다음에 우편을 통해서 다시 나의 지역구로 오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사실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 부실선거와 부정선거의 차이는 저는 내용의 차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실선거는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네. 아니면 선관위에서 조금 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 저는 부실선거라고 보고 있고 부정사전투표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저는 그게 단 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부정투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직 부실투표는 있었지만 부정투표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유권자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관위가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도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네. 뭐 이렇게 잘못을 하면 이게 가벼운 뭐 경범죄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230조에 따르면 이 허위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대리 투표를 하거나 쉽게 말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되면은 최소 3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큰 중형을 받는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기게 된다면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아까 이제 79% 정도 예상하셨어요, 윤 의원님은. 예. 어떻게 좀 어느 유불리를 좀 따져볼까요? 기존에는 과거에는요.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 언제 깨졌냐면은 2012년도 박근혜 문재인 대선. 그때 깨졌어요. 그때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율이 높았던 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51.6%라고 하는 과반 득표율을 뒷받침하는 아주 그 큰 힘이 됐던 거죠. 즉 뭐냐면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샤이 보수가 나와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해서 대선 당선에 도움이 됐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예. 전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워낙 대세론을 이제 등에 업고 있었던 그런 후보였고 또 조기 대선, 그러니까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촉발된 대선이니만큼 유권자들로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명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조금 여러 가지 프레임상으로 불리한 지형에서 치르는 선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투표장에 안 나갈 것이다. 즉 내가 아무리 투표를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투표 포기층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그런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투표율이 높다면 바로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각 진영의 투표 전략과 좀 맞물려서 평가를 좀 해볼까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 사실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의 3대 요소라고 하잖아요. 인물, 구도, 이슈인데 예.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구도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2.3 불법적인 비상 계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 교체 파동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어떤 당권 내 내부 분열이 있으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 좋게 보였었기 때문에 예.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구도도 저희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 우파 전략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었고 또 선거 캠페인 초반에는 영남 즉 TK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였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 파동이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거기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50%를 넘는 그런 결과를 몇 번 받은 적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결국에는 TK 지역에서 과거 민주당 후보들이 20% 초반대를 기록했지만 이재명 후보
후보가 30%를 넘기고 그다음에 PK 부울경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와 좀 대등한 비율 혹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다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충분히 넘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자정 무렵까지도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고 최종 윤석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난 거는 새벽 2시를 넘겨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밤 당선 윤곽은 좀 몇 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시는지 예측의 영역입니다만 또 득표율 차이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거는 사실은 그만큼 접전이면 접전일수록 늦게 윤곽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유불리에, 그러니까 누가 많은 득표를 할 것이냐에 대한 전망과 완전히 이제 연결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사실은 지금 흔히 언론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워낙 치고 나가고 있는 선거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전망을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 각 지지층이 양당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이번 대선은 좀 특수한 것이요. 이 네거티브전이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선이 정상적으로 길게 치러지면요, 네거티브가 한참 다 진행이 되고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그 기간에는 사실 이제 완전히 여론이 수면 아래로 이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뭐 가족 문제라든지 또 김문수 후보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 이준석 후보의 뭐 폭탄 발언 이런 것들이 되게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동쳤을 것이다. 이 사이 동안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한 5%포인트 미만 내에서의 결국은 세력 대 세력의 접전 양상으로 결국은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접전 양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20대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대결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었던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그 3자 구도가 지금의 구도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밤 10시에서 11시 정도의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맞습니다. 우리 윤주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이하게도 네거티브 공방이 블랙아웃 어떤 시점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세 후보가 모두 한 방씩 먹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시민 작가의 어떤 그 비하 발언,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리박 스쿨 그 논란,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 혐오 발언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점이 뭐냐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사자 본인인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에서 나왔고 본인이 내뱉은 이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기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말했던 이 단어에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라는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본인 당사자의 일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진상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가장 손해를 봤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 이준석 후보가 손해를 봤는데 이준석 후보의 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마도 김문수 후보에게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도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당선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김문수 후보에게 가지 않을 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에게 손실이 난 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거나 아니면 기권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에서 과반 득표율은 사실 뭐 역대 대선에서 딱 한 번 있었을 만큼 그리 흔한 기록이 아니지요. 하지만 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상징적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일단 확실한 승부로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반 득표 가능성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를 하는 후보는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1대1 대결 구도는요. 정말 아주 정확하게 양당 세력이 모두 결집해서 총결집해서 치렀던 정면 승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기는 승자가 과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어쨌든 3자 구도임에는 분명합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길지 말지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5%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또 이준석 후보에게 빼앗기는 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막판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나왔던 여러 조사를 보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과반 구도는 사실은 모두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나도 한 40%대 후반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선에서는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대선 승리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50%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자체에 대한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도 분명히 두텁게 존재하기 때문에 과반을 받는 그런 후보는 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윤 의원님 의견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과반 투표하기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서 TK 지역에서 30%의 득표를 하고 그다음에 P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긴다면 50% 넘는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막판에 조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실 보수표가 조금 결집한 면이 있었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어서 사실 50% 이상 득표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48%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자 구도에서 41% 정도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마지막 퇴임할 당시에도 국정 지지율이 4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됐을 때와 퇴임할 때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높은 득표율 그리고 50%를 넘는 것이 많이 득표할수록 사실 새 대통령에게 좋은 시그널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을 했고 야당과 협치를 이루었는지가 사실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50%가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50%라는 기준선보다는 사실 한 70% 정도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하게 된다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걸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깜깜이 기간에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세론이 굳어졌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골든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캠프 내에서는 그래도 흐름을 확인을 하고 있을 텐데 좀 어떤 이유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는 확실히 그래도 좋은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분들도 이번만큼은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대구 경북과 부울경 쪽을 찾으면서 본인을 과거에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내밀고 투표를 호소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지층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가 있었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가족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초중반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여러 가지 그런 발언과 공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여론에 많이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골든 크로스까지는 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당히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겨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론이 굳어졌다라고 평가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도전인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고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뭐 사법 리스크라는 어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도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온 국민의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감안하고도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게 압승을 안겨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네거티브 공격은 그렇게 타격감이 없다라고 저희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제 그러면 골든 크로스를 과연 국민의힘 주장처럼 이루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골든 크로스를 만들려면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 호재를 만들어낸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오직 잘하신 거는 한덕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싸움에서 끝까지 버티기 해가지고 후보가 되신 것 말고는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난 22일간의 선거 캠페인 동안 가장 많은 자주 쓰셨던 단어가 뭐냐면 방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419회인가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만 했던 것이지 본인 스스로가 정책적이라든지 어떤 대선과 관련된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한 본인의 어떤 슬로건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거나 어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오히려 나중에는 리박스쿨 같은 그런 악재가 생겼을 것이고 또 그 리박스쿨과 관련해 가지고도 본인이 같이 등장한 영상이 일단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광훈 목사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몇 시간 뒤면 국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막판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부동층이 표심이 이번 대선의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도 있는데 자, 보수 진영에서는 늦게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였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겠고 고민 드렸을 텐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제 유죄 파기환송심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관을 아예 증언을 해버려서 대법원의 결정을 왜곡하겠다, 비틀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자체를 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저는 중도층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은 참 이 견제와 균형을 좋아하시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과도하게 하나의 정당 한 명의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또 그런 경계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막판에는 그래도 조금 더 국민의힘에 좀 기회를 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대선은 좀 아쉽게도 어떤 정책 대결의 구도보다는 인물 대결의 성격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보수 정당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후보 중에서 네 후보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노동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했고 고위 공직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그런 청렴결백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서민층이 국민의힘 후보가 그래도 제일 우리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후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비록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지언정 좀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막판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는 나와 가까운 후보, 나와 비슷한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조직력보다는 메시지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부동층이 어떤 쪽에 좀 손을 들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제 부동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 투표, 그러니까 공약을 살펴보고 어떤 공약이 나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본적인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탄핵은 찬성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 계엄 이후 지금까지도 여론층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무당층이건 보면 항상 계엄은 잘못됐다. 탄핵은 돼야 한다는 것이 등락폭은 있었지만 일관되게 높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과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중요한 점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누가 살릴 수 있겠는가라는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사실 중도층에서 많은 표심을 결정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 사회, 기본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에 3번이나 도전할 정도로 오랫동안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만나본 보수 측의 인사, 뭐 쉽게 말하면 정규재 주필, 뭐 조갑재 주필 같이 대표적인 보수 농객들도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해서 지지를 선언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잘못된 어떤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민 통합을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허물어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표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통령 선거에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징크스라고 하는 것은 이 블랙아웃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계속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징크스가 아니라 이미 표심을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심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면 이 블랙아웃 기간에 표심을 움직일 만한 큰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조금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본투표 오후 8시에 마감합니다. 유권자의 표심 어디로 향할지 그 결과까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